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모레 물러나고 그 다음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총리가 없었고 이런 권한대행도 없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일은 없겠지만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일단 한덕수 씨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그가 보인 행동, 그동안 이자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었겠지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란을 막지 못했던 자가 무슨 염치로 대선에 나온단 말입니까? 새 나라는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씨가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어기고 버티는 모습 모든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민주 5당이 탄핵을 자제했던 것은 심판이라도 제대로 보라는 뜻이었는데 심판을 하다가 선수로 뛰어드는 게 정상입니까? 무엇보다 정치 경험 1도 없는 자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미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겪었습니다. 그 더러운 이름 역사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보리숭어회. 김은경님, 인터넷 TV에서 쇼핑 처음 해보는데 평소에 눈팅해 놓았던 보리숭어회 드디어 구매했네요. 잘하셨습니다. 풍경소리님, 보리숭어를 생각하니 침샘이 꼴깍꼴깍 하네요. 언제 도착할런지 모르지만 주문하셨군요. 곧 도착할 겁니다. 부산이대희님, 정어리몰에선 보리숭어회, 국힘토론은 보기숭회. 예. 자, 보리숭어. 이게 숭어 자체도 쫀득쫀득하고 좋지만 이게 통영 거제산이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은 이 지역 것을 최고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숭어고요. 보리가 날 때 잡힌다고 해서 보리숭어라고 하는 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양을 좀 충분하게 드리려고 300g 2개 1+1 해서 손질 다 해서 산지 직송으로 안에 초장이랑 건장이랑 겨자랑 다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나중에 남으면 썰어서 초장, 참기름, 김가루 이렇게 넣고 비벼 드시면 회덮밥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산지 직송 보리숭어에 많이 주문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4월 29일 화요일 대선 35일 전입니다. 사전투표로는 딱 한 달 전입니다. 30일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30일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잘 하도록 합시다. 찌니파워님께서요. 회원 가입해 주셨군요.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 7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해서 70만 명 빨리 돌파하고 100만 정어리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만 눌러야 됩니다. 2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얘기하기 전에 이것도 뭐 대선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한덕수 총리가 또 마지막으로 거부권을 시원하게 행사했더군요. 김진애 의원님. 아니 근데 이거는 자기는 해야 되긴 되겠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을 갖다가 비토하는 법이니까 앞으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권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거 법안 올린 것도 일부러 너 놀리려고 엿먹어라. 한 것 같아. 그런 놀리려고 한 차원인 것 거죠. 같아요.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죠. 근데 그거는 사실 헌법과 법률을 그렇게 외치는 자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거를 안 받아들일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죠. 그래서 조금 뭐 본인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혹시 전혜원 원장님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거부권 몇 차례나 행사했는지 아십니까? 42번입니다. 이런 거. 제가 진짜 역시 연구원장님. 기네스에 안 좋은 걸로 기록을 세운 정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무려 42번입니다. 이러니까 야당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고요.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사실 헌재로부터 여러 번 레드카드 받은 거잖아요.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본인이 대통령인 양 지명했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서 이미 인용을 했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파면 직전까지 갔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 번 레드카드를 받은 이 사람이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드카드 여러 번 받아도 계속 똑같이 반칙하면 퇴장시켜야 되죠. 스스로 물러나거나 저는 국민들이 퇴장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인물이 아직까지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참담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42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기네스에 남을 국격 떨어뜨린 기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번에 그 통과된 법안은 사실 당연한 것을 법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마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마음대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조건 임명을 해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버텼던 자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님.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42번째 거부권 행사지만 한덕수만으로는 8번째나 되더라고요. 네, 사실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에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라든가 법적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통령이 가진 것과 온전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은 엄연히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고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된 대통령, 사고나 거리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제한된 어떤 권한만을 행사하는 게 맞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법적인 어떤 논리라든가 아니면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 국민 눈높이에서 뭔가 설명하는 그런 메시지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당연히 이렇게 통과시켜야 될 법안조차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가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이라든가 국민 눈높이에 국민을 어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그런 어떤 어려워하는 그 공직자의 태도라든가 그런 자세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못했던 일이죠. 우리 법에서 국회 추천의 어떤 국회 추천의 방통위원회라든가 헌법재판관을 다 법률 그 국회에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을 임명을 하지 않고 미룬다는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헌법에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하고 있고 당연히 임명할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임명하라라고 그걸 정하지 않고 있을 뿐인데 이 당연한 헌법적 명령 이러한 것들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황당한 것인데 그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지켜서 앞으로 이런 일도 없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진짜 윤석열 같은 정말 이상한 한덕수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고춧가루를 마지막까지 뿌리고 나간다는 그 심보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역사 속에서 저희가 국민이 끝까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요, 정말 윤석열 정권의 폐악이 쓸데없는 법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앞으로는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상식을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약속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건데 그걸 3일 안에 안 하면 7일 안에 안 하면은 이렇게 다 모든 걸 정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하게 만드니까. 나머지는 다 상식으로 푸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네. 법을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법에다 그러면은 법을 어디다가 쌓아놓겠습니까?
근데 정말 왜냐하면 그 법에 그리고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 규정까지도 앞으로는 다 만들어놔야 돼. 처벌 규정이 없으면은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맨날 하는 게 처벌 규정이 없는 거는 자기가 그대로 해버리니까 앞으로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가는 것도 24시간 안에 나가야 된다. 이러고 안 그러면은 무슨 뭘로 지운다. 이렇게 다 만들어놔야 되니까 아 정말 나라의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신뢰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먹었습니다. 참 근데 사람이 안 살아보고 그 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맨 처음에 한덕수 윤석열 정권에서 총리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오죽 사람이 없으면 또 갖다 쓰겠나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이랬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그리고요 제가 조금만 화를 조금 더 내면 한독수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대통령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은 밑에서 자기가 몇십 년 동안을 관직을 해왔잖아요. 공직을 해왔으면 오히려 법과 상식을 더 안단 말이죠. 그럼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무회의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자가 한독수란 말이죠. 근데 지금 평생 지가 법카와 관용차만 먹고 살았던 지금도 거기에 앉아가지고서는 권한대행으로 앉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자예요. 얘기 나온 김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네. 총리 누가 좋겠습니까? 한번 김진애 의원님한테 네. 추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마침 예. 어저께 예. 첫 번째 가신 데가 박태준 예. 묘를 가셨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묘에 가서 참배하는 것도 그런데 어저께 박태준 그러니까 전 총리 그러니까 박태준 저는 어저께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로 얘기하는 통합과 성장의 아이콘이 박태준이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박태준은 포스코 만들어가지고 포철 신화를 만든 것도 사실 포항은 포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것도 좋은데 DJP 정권의 총리로서 이것도 통합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런 인물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특정인을 얘기는 안 하시고 박태준 같은 사람. 박태준 같은 사람. 예. 그럼 철광회사를 찾아봐야 그러니까 성장과 통합을 상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야죠. 예. 네. 전혜원 원장님한테 만약에 추천 한번 해보세요 하면 누구 하시겠어요? 저는 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상을 얘기하자면 우리 대법관님들 요즘에 한 분 한 분 다 존경받고 있죠. 이번에 퇴임하신 분의 성함이 갑자기 헌법재판관? 문영배 헌법재판관. 대법관이라고 대법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문영배 헌법재판관님처럼 정말 그 선한 영향력 그리고 정말 어떤 국격을 높여주는 품격, 국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고요. 김진애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강조하는 게 통합입니다. 그래서 국민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통합형 총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한덕수 총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덕한을 찾아봐야 되나? 네, 통합이 강조되기 때문에 아마 국무총리나 여러 인사들을 고민하실 때 그런 지금 현재 분열되어 있는 어떤 정치를 국민들의 어떤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민생 회복,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이쪽 분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 또 이재명 대표님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성과 내는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들도 좋지만 그런 교수 출신, 이런 학자 출신보다는 실물 어떤 경제 분야에서 거시경제와 어떤 경제를 조금 잘 아는 그런 분들을 좀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또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통합이 강조되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내란 세력을 그냥 적당하게 용서해주고 그냥 대충 이렇게 무마하고 이렇게 가서는 절대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어떤 또 척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조건을 아주 균형 있게 충족하시는 인물을 좀 찾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님 지금 총리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저는 조금 더 나가서 네. 아니 너무 인격이 고매한 분을 자꾸 찾으시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처음부터 저는 조금 너무 이상주의를 찾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촛불 혁명을 출발로 했기 때문에 벌써 딱 대통령 시작하는 그 연설에서부터 그 있잖아요. 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 정의롭고. 결과는 저기 왜냐면 그거는요. 아니 왜냐면요 정말 너무너무 철학자가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정치 철학자가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건 이렇게 훌륭해서 어떡하면 좋냐 그런 생각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총리는 특히 현실적인 사람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직을 하면서 다음 대통령을 넘보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말 것. 자기 정치하는 사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절대로 그런 사람 하지 말 것. 저 너무 저 되었어요. 특정 대학 언급해서 죄송한데 하버드 타령을 안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맞아, 하버드 타령 안 하는 일단 안 될 사람들은 네. 하버드 출신. 아니 한덕수 거기 잼버리 참사 가서 하버드 타령했잖아요. 요즘 저기 다른 당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는 갑자기 와튼 스쿨 타령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그거 듣고 싶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를 말하기도 그렇죠. 내란 속의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비하려는 게 아니라 이 요즘 K 엘리트들이라는 그 칼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직 자기만 편하면 되고 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머물러서 국민의 아픔을 못 보는 사람들은 정말 총리로서 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제가 그 일산 킨텍스에 가서 봤는데 후보로 당선된 뒤 국민들한테 큰절했잖아요. 정말 공복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총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사실 김남국 의원님한테는 안 물어보려고 안 했어요. 물어봐. 왜냐하면 안 물어보지 잘 알 마세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면 안 돼요. 저 천기 누설을 이상한 들까 거 나오면 큰일 나 오늘 여기서. 근데 세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푸바오님 백운기 앵커가 나설 때입니다. 오.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세요? 아까 한덕수 얘기를 했더니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참사랑님 제발 나오라고 하세요. 나와서 전부 다 까발리고 있는 재산 모두 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온다고 지도는 안 써요. 중흥동 장구경님 윤석열이 면상 자주 안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아유 중흥동 장구경님 오랜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백앵커님 KBC 하차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곧 이재명 대통령도 보고 요즘 좋네요. 흐흐 그러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기념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건 확인된 내용인가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 어떤 뭐가 새로 나왔네? 데블린 혜영님이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총기 소지 중이랍니다. 그 총은 HID에서 사용하는 총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님 경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김진우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HID에 사용하는 총이다. 이건 어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온 건가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예. 보도 지금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따로 이렇게 객관적 어떤 보도로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 지금 의혹이 있고 신변이나 이런 어떤 테러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에 그 무엇보다 철저하게 신변 경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얘기는 이 정도 하지요. 다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난 이걸 보고 좀 약간 좀 비위가 좀 상했어요. 조선일보 한대행 출마 명분과 비전이 궁금하다 이런 제목을 썼어요. 이게 비난하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중앙일보는 출마 임박 한덕수 국민 설득할 명분 제시가 먼저라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쓴 거예요. 정치 경력이 전무하고 소속 정당이나 지지 조직도 없다. 그랬는데 조선일보는 전혜원 원장님 기자 출신이신데 네. 조선일보 이 사설 제목 한대행 출마 명분과 비전이 궁금하다. 이걸 비판적인 논조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반대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이 한덕수 후보 이 작업을 그쪽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중앙일보에서 아마 한덕수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런 게 아마 중앙일보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헌 관련해서도 중앙일보에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온 거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국민으로서 불쾌한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가 누굽니까? 내란숙의 정권의 2인자였어요. 앞으로 수사받아야 될 인물을 어떻게 앞으로 차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솔직하게 말하면 뭐 우리도 오늘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일화 이런 거를 사실 기사를 언론이 쓸 게 아니라 한덕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모든 사설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에서 지금 오히려 한덕수 대망론은 보수 폭망론이다 이런 사설을 써서 못 나오게 하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맞고 보수의 품격을 위해서도 맞고 소위 보수당이라고 주장하는 정권이 대산생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저는 뒤에서의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비서실장 사의 표명하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그동안 거부권 행사하는 과정, 최근 행보 다 뒤에 내란 수락의 세력하고 결탁되어서 기획팀이 있다고로밖에 의심이 안 되고 그중에 한 일환으로 보수 언론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요일 날 멤버들만 모이면 왜 그렇게 갓나구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간나구를 배워서 너무 신나요. 저는 이 조선일보가 갓나구 중에 상갓나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조선일보 제목이 뭐냐면 이재명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이렇게 뽑았어요. 정말? 이거 언론을 보면은 야 조선일보가 이제 이재명 편드나 이러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걸 딱 뒤집어 보면 야 위험해 이렇게 지금 삐뽀 하는 거거든요. 이 조선일보가 정말 상갓나구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화민주당 후보였던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정계 은퇴를 했지요. 예.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정치부 기자 완전 초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뭐 여기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조선일보 일면 톱에 어떤 식으로 기사를 뽑았냐면 제목이 거인의 퇴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후보의 뒷모습을 이렇게 크게 일면 전면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그 뒷모습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거인의 퇴장 그러면서 네. 온갖 기억납니다. 찬사를 막 한 거예요. 아,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던데 그때 이제 우리 정치부 선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못을 박는구나, 못을 박아. 아예 관에 뚜껑에다가 못을 박는구나. 그런 거지. 퇴장이니까. 그 말을 듣고 제가 머리가 아주 번쩍했어요. 아 저렇게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마치 헌사를 바치는 것처럼 너는 이제 정말 참 잘 선택했어. 이런 정치인이 있어야 돼라는 것처럼 썼지만 실제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고 하면서 관에다가 뚜껑을 박는 그런 기사였던 거죠. 그럼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거꾸로 읽어야 된다라고 예. 항상 저희 당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늘도 진짜입니다. 이렇게 네. 딱 제목을 보면 이걸 마치 뭐 비판적인 것처럼 썼지만 쟤네들이 다 장난쳐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설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왜 출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데 이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면 비전과 철학,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충고 비슷한 사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과 철학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와. 가르쳐 줄게. 진짜 웃기는 사설인 거예요. 예. 아, 그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고 경이적인 득표율로 후보에 선출된 이후에 이렇게 행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가치를 천명을 한 거죠. 무릇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 우선순위를 뭘 정했냐면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둔 거죠. 그걸 참 잘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비전도 제시하고 K 이니셔티브 같은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중요한 것을 정했으니 나머지는 잠깐 곁으로 두자, 미뤄두자.
안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정한 것. 이걸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그렇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그냥 패스했죠. 그런 걸 다 하고 심지어 박태준 전 총리 묘소까지 찾아간 것. 저는 그것도 참 잘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기자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 말이 딱 와닿았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이승만, 박정희 안 찾아갔다. 그리고 그런 거 가는 거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 망인에 대한 평가는 역사한테 맡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막 너 뭐 달라졌다 뭐 좋은 걸로 달라지면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믿을 수가 없어, 표변해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막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나쁜 것들이죠. 저는 어제 첫 번째 행사로 현충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전직 대통령 찾아보면서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주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어제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30년, 50년 후에 국가 미래를 망칠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트럼프 2기가 불러올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 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우리 안에 이념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정말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 아닙니까?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나간 이야기 또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좀 밀어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죠. 소위 공과가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한쪽에 몰입하지 말고 양 측면을 다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저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펼쳐나갈 실용주의가 매우 기대가 돼요. 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저도 좀 실용주의적 성향이 있는데, 예. 민주당 안에서 눈치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가지 눈치를 보는데, 리더가 이제 그런 거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훨씬 더 밑에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항상 저는 이제 제가 건축가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개발과 보존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개발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당당하게 개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저는 이게 사실은 DJ와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맞는 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국가의 리더가 되면은 이런 실사구시적인 이런 노선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헤쳐나가기에 힘이 들고요. 특히 지금 상태라는 게 지금 물론 우리가 내일한 세력을 진압하고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게 하면 안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뭐 거기에만 너무 함몰됐다가는 우리가 지금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지금 현재 세계의 경제 전쟁의 문제, 이걸 헤쳐가기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전혜원 원장님, 일단 이제 첫 번째 행보가 현충원 참배인데 현충원 참배 가가지고 전 대통령들 묘소를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두셨습니까? 저는 말씀 해 주셨듯이 국민통합의 의지를 나부터 보이겠다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의 이념 갈등을 이제는 넘어서야만 된다라는 걸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실천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표명한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K민주주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선 산업화, 근대화 여러 주역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것을 쌓아올린 것인데 저는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있었던 함께 하셨던 국민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이재명 대표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는 일본이랑도 손잡아야 될지도 모른다. 일본을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보니 우리 안에 갈등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역량도 없다. 국민들이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그런 의미를 나부터 실천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그 조문을 가면 그 문상하는 사람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그 차원이고 정치인이 참배를 가면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함의를 담고 있는 거고 그 참배 대상이 되는 그 정치인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의미를 담는 어떤 정치적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한 것은 앞서 원장님 말씀처럼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사적 평가를 달리하겠다는 의미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축출된 대통령이고 쫓겨난 대통령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수십만 수만 명을 학살한 대통령인데 역사적 평가가 그 어떤 공이 있다고 한들 이걸 달리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을 다시 예우하고 다시 역사적 평가를 달리한다는 게 아니라 그 동시대를 살았던 국민들에 대한 공,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존중하는 그 국민들을 함께 예우하고 통합으로 함께 가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국민을 모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참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진짜 통합의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메시지만 그냥 통합, 선거 때 이 통합을 위해서 통합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아서 우리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으로 극단화된 이런 어떤 양분된 통합을 해결하겠다. 이게 시대 정신이다. 그 마음 진심을 담은 거라고 봅니다. 요거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저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이런 말을 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사실 제가 일산 킨텍스에서 분위기 싹 봤거든요. 예. 당원들이 좋아할까? 당원들이 감동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의 제일 책무 바로 통합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강조할 때 민주당원들이 무슨 말이야? 민주당의 대통령이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김경수 후보 지지했던 부분도 김동연 후보 지지했던 부분들도 막 일어나서 박수 치는데 저는 이게 바로 민심, 민주당을 넘어서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 상이다. 그래서 그런 길을 가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현장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 수락연설을 그 프롬프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프롬프터 본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사실 그건 있어야죠. 근데 이제 너무 막 그런 분위기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와, 30분 동안 저런 멋진 연설을 원고도 안 보고 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유치한 거죠. 아니 원고 안 보고 있으면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수락연설을 갖다가 야 저렇게 왜냐하면 저는 프롬프터 보는 것도 알지만 야 저렇게 순발력 있게 들리게 한다라는 맞습니다. 게 예. 그게 정말 위대한 겁니다. 저렇게 준비를 했고 저렇게 현장에서 저렇게 잘한다. 제가 그 이게- 수락연설 원고를 항상 여기 책상에다가 예. 둬요. 왜냐하면 너무 명연설이고 이거는 정말 취임사를 그냥 갖다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한번 좀 인용하고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참
깊은 성찰과 통찰이 느껴지는 그런 연설이에요. 어제 제가 그 조선일보 같이 그 방송 패널로 이렇게 같이 함께 출연했던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어떤 이제 선배님께서 전화를 아침에 주셨어요. 본인도 글로 이제 여러 번 읽었는데 너무 메시지가 와닿아가지고 당겨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수락연설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끝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솔직하게 자기는 보수 찐보수니까 조선일보 출신이니까 찍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기도 찐 보수 출신의 조선일보 출신의 조선일보 간부 출신의 자기도 찍을까 말까 흔들리고 있어서 너무나 잘 쓴 명연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말하고 싶으니까. 아니 저는 왜냐면 이번에 수락연설 들으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게 왜냐면 지난번에 수락연설 때 벌써 분위기를 탁 망가뜨렸잖아요. 네. 지난번에. 근데 진짜로 수락연설이 좋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 수락연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우리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야 이거는 이기는 사인이다 이러고 딱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딱 듣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수락연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벌써 막 들끓어오르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야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사인입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얘기는 드려야 되겠는 게 지금요 이거요 지금 저는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즉흥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행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생각할 때 그때 나올 때 얼마나 빨갱이 이미지 지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근엄한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DJ와 춤을 뭐 막 이러면서 DJ DOC와 춤을 이거 막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혹시 이재명 대표가 성깔이 강해서 혹시 보복이나 복수할까 봐 하는 이 두려움 이거를 지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를 준비된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국민에 대한 성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선거 전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후보가 국민에 대해서 성의가 있으면 나를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저를 찍어주십시오. 찍을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성의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참 감동했습니다. 예.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연설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번 연설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를 후보가 외치면 같이 외치는 겁니다. 이건 렛츠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위대한 국민과 함께 같이 만들어 가겠다. 함께 하자. 당신들부터 바로 주인공이다라는 이 동질감을 엄청나게 끌어낸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주먹을 휘두르는 윤석열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저도 사실 그런 댓글 많이 봤거든요. 나는 보수지만 이 연설문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 대통령은 저런 사람이다라는 말이 참 와닿겠고 또 사실은 선거 내내 우리 민주당이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특정 정당을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좀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좀 다짐이 들었습니다. 어제 목소리가 막 떨리죠. 그 감동이 지금도 남아 있으신 거죠. 네, 몇 번을 돌려봤어요. 근데 그 원래 좋은 연설이나 좋은 작품은 개인의 경험을 어떤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그 연설도 저렇게 또 스토리가 이렇게 딱 또 이어졌어요. 자기의 그런 삶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겠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문명 시대의 세계의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평범한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작지만 큰 대한의 민국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늘 말씀드렸지만 돌이켜보니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 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당원 동지들께서 국민들께서 상처투성이로 쓰러지던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이재명 후보의 삶을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너무나 어렵고 가난한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일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기초단체장으로 출발해서 내가 왜 성남시장이 되려고 했는가 그런 것도 다 밝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재명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악마화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민 정치, 우민 정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백성은요. 정보가 지금은 뭐 이제 SNS가 워낙 발달해 가지고 막 하지만 옛날에는 정보가 적을 때니까 일방적으로 권력에서 주는 정보가 다였어요. 제 직접 겪은 경험인데요. 5.18을 제가 직접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간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다가 나중에 전두환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김대중이 공산당과 함께 해가지고 일으킨 내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돈을 얼마를 받아서 김대중한테 전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전두환 계엄 합동수사본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희 아버지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민주당 지지하는 분, 김대중 선상님 하셨던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김대중이가 저럴 줄 몰랐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아버지 저 말을 믿으세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지 않냐. 물론 다음에 이제 다 정신이 올바로 돌아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민도였고 그런 수준인데 아닌 것도 계속 그렇다 저 사람은 빨갱이야 영공이야 대통령병 환자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 윤석열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하면은 막 나쁜 것으로 악마화하는 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참 그거 털어내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명연설을 다시 듣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케네디, 예. 뭐 마틴 루터 킹, 뭐 오바마 이렇게 해가지고 연설도 괜찮았어요. 오바마 연설도 너무너무 괜찮고 그리고 저는 DJ 연설 중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취임사가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듣는데 막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이 연설을 쓰면서 그 마음이 뛰었을 생각을 하면은 그 쓰면서 막 정말 자기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이 이거 들어주실까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막 추조해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명연설은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쓰는 게 진짜 명연설이 나오는데 저는 이번 연설을 특히 보면서 듣는 사람, 듣는 국민을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는 정말 당원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을 하면서 쓰셨다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 굉장히 부럽네. 지금 얼마나 마음이 이런 나라 만들고 싶어. 막 이거 빨리 이거 지나서 이거 하면 됐으면 좋겠어. 이거 국민들하고 같이 느끼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그런 선한 의지 이런 게 저는 국민들한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편견 같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짤이 나와야 돼. 이거 28분 다 들을 수 없어. 예. 솔직히 조금 길어요. 조금 그거 민주당에서 한번 좀 자주 만들어서 짤이 올리면 저기 좋겠네요. 해가지고. 요즘 또 뭐 네티즌들이 워낙 많이 이제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가슴 찡했던 게 네티즌들이 그 사진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단식해서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검찰에 사실상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 순간을 넘어선 것, 또 피습을 당했던 순간, 정말 말도 못하게 검찰에 탄압받고 실제로 테러 당할 뻔도 하고 온 가족이 모욕을 당했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이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국민이 지켜냈다.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 끊임없이 위대한 국민들, 당원들과 국민들이 저를 살려주셨다라는 감사함의 표시가 난다. 저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감사하는 리더가 만드는 나라는 어떨까?
참 기대가 되고 사실 뭐 저도 정치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장면을 보고 우리가 심장이 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산 킨텍스에 갔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다 뛰었다. 우리 근데 이제 그게 그만해야 참 되겠어. 행복한 우리 기억이었습니다. 하는 얘기 듣고 지금 막 눈물 또 눈물 흘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그러게요. 우리 하는 얘기 들으면서 지금 눈물이 또 나신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기 제가 좀 몇 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고은나비님,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을 의지하며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그러셨고요. AURELIAN 뭐라고 읽어요? 오렐리언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되셔도 너무 힘들겠지만 위기에 강한 지도자라서 잘 이겨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연설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금이 원님 울고 웃고 가슴이 희망. 연설 너무 행복해 울었습니다. 신채규님 감동 울컥해서 소주에 눈물 말았습니다. 진돌님 함께했던 그동안에 또 눈물이 그냥 흐르네요. 백운기님 패널분들 너무합니다. 또 그렇게까지 예. 제가 우리 정원 예. TV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원년 멤버로서 마포에서 구독자 거의 0명에서 시작해서 70명까지 왔는데 저는 70만 명. 80만 명. 네. 70명이요. 그때 정말 윤석열 정권의 폐악이 최고조일 때 제가 오죽하면 이 정치 1번지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압수수색 당하고 백운기 앵커님하고 패널까지 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최고의 시점에서 이 정치 1번지가 마포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채학명주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의 심판에 최전선에 섰다라고 저는 백운기 정치일번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출연해서가 아니라요. 이런 말씀은 우리 박정훈 대령님도 저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뵈기로 했을 때 하셨었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백운기 앵커님하고 길거리 지나가니까 주차위원 할머니가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신 이런 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출연하고 있어서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대 언론의 일방적 폄훼하나 특정 후보에 대한 악마를 막으려면 또 좋은 채널들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70만을 넘어서 100만을 같이 해주신다면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더 힘이 될 것 같다는 거. 참고로 이거 협찬 이런 거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나님 글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보다는 우리 정어리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달하나님 오늘의 댓글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이념, 진영 잠깐 곁에 미뤄두었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저자를 어떻게 뭐 봐주자는 거예요? No,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재명 후보한테 그러면은 앞으로 뭐 정치 보복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에요. 내란을 종식시켜야지요. 그것과 정치 보복과는 다르죠.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모두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당했으니까 혹시 똑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해했으니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럴 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 할 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성남시장 때 제일 행복했어요. 네. 정치 보복의 개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를 잘해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 부분 기자가 또 물어봤을 때도 그 기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보복 그게 뭔지는 윤석열이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찾아봤어요.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정치 보복의 기준은 뭡니까?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 보복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성남 FC 후원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과거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되나 스마트팜 되나 방북비 되나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900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죠. 하고. 아니 저렇게 정치 보복을 해가지고 정말 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죄가 되는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 특수부가 했던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수사해가지고 아무것도 혐의가 안 나오니까 스마트팜 대납으로 가고, 스마트팜 대납이 안 나오니까 또 대북 송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돈 받았다 했는데 돈 받은 게 안 나왔잖아요. 실제로 돈 받은 거 까보니까 돈 흘러간 거 50억 흘러 전부 다 국민의힘 사람들, 보수 쪽 인사들이었잖아요. 없으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없으면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진술을 만들어가지고 조작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사회 정의실현, 정의구현에 반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특수부의 표적 수사, 조작 수사, 이런 정치 수사,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였고,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어떤 정치인 다 야당만 향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향하고 있는데, 이런 조작 수사, 왜곡 수사 한 번도 책임을 물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교체되면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완전하게 해체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도 하면은 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게,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큰 덩어리를 세 개를 기소를 했잖아. 근데 이게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뒤늦게 공직선거법으로 때리고 위증으로 때리고, 난 정말 위증으로 때리는데 정말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때려가지고 어떡하든지 지금 막 터질 것 같아. 저는요 솔직히는 유시민에 대한 것도 그래요. 유시민에 대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면은 민사법으로 걸면은 그것도 오케이. 근데 왜 형사법으로 거느냐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가능성이 뭐라도 있으면은 다 거는 거예요. 다 걸어가지고 어떡하든지 자격을 박탈하고 뭔가를 흠집을 내려고. 하여튼 검사 출신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세탁할 때까지는, 당분간 상당히 세탁할 때까지는 절대로 뭘 할 수 있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저자가 최근에 어디 보리밥집에 나타났더라고요. 그 발 달린 짐승이 뭐 어디인들 못 가겠습니까만은 지금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얼굴 내밀고 그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눈치 코치라고 요만큼도 없는 자니까. 네. 윤석열 지금 보리밥이 아니라 콩밥 먹어야 된다고 국민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나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진짜 국민들이 열불이 터지는 거죠. 열불이 터지는. 그래서 다시 막 재구속 빨리 시키라고, 국민 우라병 난다고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왜 국민들 눈치를 안 봅니까? 어디 조용하게 처박혀 있어도 지금 저기 한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식당이던데,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저기 공개한 사진인데, 옆에 다른 사람들도 다 있어요. 다 자기 식구들도 아니고. 그런데 한 4명 이렇게 있는데 귀에 이어폰 끼고 있는 자도 있더라고요. 그 뭐 경호원이겠죠? 저기 밥 메뉴가 혹시 콩밥인가요? 보리밥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콩밥을 먹어야 되는데 섞어줘가지고 콩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 저걸 보고 막 많은 분들이, 부산이 대행님, 보리밥 우리는 어렸을 때 없이 살아서 보리밥 이 갈리는데 보리밥 별미로 찾아다니면서 처먹는 놈이 있네. 하여튼 먹는 거 하나는 슬럼프가 없다니까. 김서구님, 영원히 꽁보리밥 먹으러 징역에 나갔으면 쓰겠는데. 근데 요즘에 교도소에서도 꽁보리밥 아니에요? 네, 쌀밥입니다.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천공이 예. 왜 일부러 롯데호텔이나 로비에 나타나가지고 일부러 찍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왜 이번 주일에는 공판이 없네. 내가 가서 사진 찍힐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도 지금 윤석열도 보니까 대통령 하면서 이제 이른바 방송 뽕을 좀 맞았어요. 뉴스에 자기가 안 나오면은 지금 특히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니에요. 경선과 한덕수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게 여기서 잊혀지면 안 된다. 날 잊지 말아줘. 그래가지고 일부러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왜 뭐 그 변호인단 욕설 또 공개돼서 난리 났잖아요. 네. 그걸 설마 보리밥으로 덮으려고 한 건가? 어쨌든 너무 뻔뻔하고 맞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왜 경호원 대동하고 김계리 변호사, 뭐 베이철 변호사 식사한 거 아주 뭐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뭐 김계리 변호사가 찬양을 할 텐데 이 정도면 스트롱이 아니라 매드 아닙니까? 매드. 이 상황에 꽁보리밥 먹고 저렇게 활보하고 다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보니까 구속 취소해진 재판부에 다시 분노가 확 치미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생각이 들었고, 역설적으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치인은 공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란 수기의 민낯을 우리는 그대로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윤석열은 이제 정말 다시는 저런 자가 태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나라를 망친 게 아까 우리가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윤석열 취임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가 차고 하품이 나왔습니까? 저는 막 연설 비서관을 욕했다니까요. 저런 놈이 어떻게 연설 비서관이 있냐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연설 비서관은 죄가 없더라고요. 연설 비서관이 쓴 게 아니고 지가 다 쓴 거예요. 지가 뭘 한다고 쓰냐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용도 없고 자유 무슨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자기 딴에는 그게 무지하게 멋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취임사부터 우리는 헷갈렸어요. 아니, 무슨 샬라야. 2023년 3.1절 기념사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읽어본 중에 가장 망언에 가까운 기념사. 일본은 협력하는 파트너다. 3.1절 날 이런 말을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다니. 근데 제가 그날 그 주변에 종편 나가서 최악이라고 했다가 이제 바로 잘린 경험이 있는데 그 3.1절 기념식이 어디서 열렸는지 아십니까?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렸어요. 유관순 기념관에 가가지고 일본에 협력하는 파트너다 이런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찌감치 미천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 역사는 다시는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안겼습니다. 윤석열 연설 비서가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좀 잘못 알았어요. 이제 윤석열은 앞으로 이야기할 것은 뭐 보리밥집도 별로고 이제 법원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런 걸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끝으로 오늘 이제 국민의힘 결선 뭐 이게 결선인가? 일단 과반 후보는 없어 보이죠? 없을 거예요. 네, 4명에서 이제 2명으로 하는데 저는 오늘 어떤 매체 제목 보고 깜짝 놀라면서 웃었는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사람 중 한 명은 분노를 흘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명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썼지 했더니 안철수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로 한 거고 안철수 떨어져도 그거는 분노는 아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다. 이렇게 쓴 것 같아가지고 에이 그래도 좀 그렇게 했다 했는데 자 일단 뭐 2명 또 뽑겠죠. 근데 그것도 그럴 걸 뭐하러 그냥 아예 왜 한덕수를 부전승으로 올리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누가 2명 될 것 같아요? 먼저 김남국 의원님부터. 김남국 의원님. 탄핵에 찬성한 사람 2명, 반대한 사람 2명 이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에 썩은 동아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와 단일화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와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는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찬성하는 후보를 옹립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3명의 안철수, 김문수, 홍준표는 뭐 안철수 후보까지 맞듣지 않지만 한덕수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하냐, 지금 경선 중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가장 스무스하게 단일화를 할 김문수 후보를 좀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탄핵 반대 측에서. 그다음에 탄핵 찬성 측에서나 이제 한동훈과 안철수가 있는데, 안철수 지금 후보님은 약간 지금 탄핵 반대 쪽. 예, 탄핵 찬성 쪽입니다. 탄핵 찬성. 탄핵 찬성. 쪽에서는 한동훈과 안철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너무 지금 약간 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한동훈을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김문수와 한동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면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혜연 원장님 예측은 어떻습니까? 김문수, 한동훈 올라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민감한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네요. 근데 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초기에 뭐 그 온갖 키높이 구두 인신공격 이거 보면서 오히려 저는 점수를 좀 까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의혹 때문에 그런 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쉽게도 두 사람 다 대통령감이 너무 아니라 참 씁쓸합니다. 저는 완전히 다르게 할게요. 저는 저도 어저께까지 김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안철수가 한 5, 6%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개를 다 합한다고 해도 3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가 70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절반으로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김문수 쪽으로 조금 더 갈 텐데, 이렇게 그거를 잘 하다 보면은 잘하면은 김문수, 홍준표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어저께 나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한덕수 나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뭐 조선일보 나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거 다 보면은 모든 걸 지금 한덕수로 몰아가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 보면은 김문수 쪽으로 좀 몰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한동훈은 조금 버겁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더 가서 저는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홍준표 은퇴는 조금 막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좀 더 즐거우려면은 은퇴해야죠. 지금 사실 두 분이 아예 홍준표를 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건데,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 대선이 마지막이었구나. 그 뒤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구시장이 돼서 그래요. 그게. 대구시장에서 완전히 봉건 영주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지금 대구시장 안에서는 절대 군주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퇴보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보이는 행동들이 그래서 그렇겠다 싶네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뭐 나라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고 성찰을 하지 않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가지고 키높이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났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제일 한심했던 부분이 홍준표하고 한동훈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건데, 한동훈이 먼저 싸움을 걸었죠. 코박콩이라고 아세요? 코박콩이 뭐야? 이렇게 코박고 그냥 절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홍준표 그걸 또 너는 그렇게 하면서 또 사진 석 장 가지고 와서 또 들이밀더라고요. 정말. 정말 유치찬란해가지고 말이죠. 초딩들 싸움 보는 것 같았어요. 보실까요? 진짜.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콩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몰라요. 모르세요?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코박콩이란 말은 대통령한테 서문시장 왔을 때 내가 45도 절한 일이 있어요. 그걸 좌파 매체에서 코박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한동훈 후보한테는 어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사진이 있다 없다 그랬는데 이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그 이재명 후보한테 90도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90년 그 대통령한테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한테 절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참모들 쉽게 하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너 이거 했지? 너 몰랐지? 메롱. 이러는 것 같아. 공격할 거 없어가지고 나 정말.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그걸 코바콩이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왜 한동훈은 토론판을 그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정말 반죽이야. 근데 저거는 완전히 한동훈 탓이에요. 지금 저는 저거 한동훈 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출신은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제 한동훈이 그래도 탄핵 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봐주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 한동훈 정치판에 남아서 검찰 티를 다 벗기 전까지는 도저히 안 되는데, 지금 나와서 완전히 검사가 취조하듯이 너 내가 다 갖고 있어. 내 캐비넷에 다 있어. 너 이거 했지. 너 저거 했지. 막 이러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상대편이 뭐 아무리 저기라지만 대구에 처박혀 있더니 봉건 영주님께서 노여움이 나시지. 그러니까는 저는 저거 다 한독수 죄송합니다. 한동훈이가 한시 출신도 싫고요. 솔직히 하버드 출신도 다 싫고요. 다 싫습니다. 근데 진짜 이보다 이치찬란할 순 없다. 유치원생 햇님만 달린 반이 싸워도 이 정도는 아니다. 햇님만 달린 반. 유치원생이 화날 것 같아요. 누가 지금 더 간신배냐? 국민들 보기엔 둘 다 간신배예요. 예? 그리고 당대표까지 하고 이랬던 사람이 사실 대구시장 출마했던 것 자체도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 해서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한동훈 본인이 누구 덕에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당대표 되고 했습니까? 큰형님 윤석열 통해서 황태자 노릇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서로 간신배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간신 브라더스가 누가 더 간신이냐 이러는 거 보면 참 씁쓸하네. 하나 인정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웃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웃겼고요. 심지어 이번에 국민의힘 토론회가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아가지고 쇼츠로 너무나 대량 생산돼가지고 몇 개는 막 300만 조회수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댓글이 근데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그 대선 예비 후보들 토론회 유튜브 영상보다 본인들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더 많다고 자랑을 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썬데이 서울하고 지금 노벨문학상하고 비교하자는 거냐. 이렇게 한쪽은 지금 막 메가시티, 지역균형 발전, AI, 불평등 완화, 트럼프 정부의 무역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한쪽은 죄송합니다. 바퀴벌레로 태어날까? 바퀴벌레야. 할 거야. 너 키노비구도 신었지. 그런데도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다 저한테 밀리던데요? 그렇게 10%밖에 안 썼습니다. 네. 정말. 정말 오죽하면은 SNL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SNL. TV 토론 같은 거 보셨죠? 네. 다른 분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 경험이 짧은데 자기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한테 다 밀리던데요? 그걸 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얘는 장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수는 어떤 싸움에서나 자기의 싸움은 모든 걸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건 국민 앞에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했는데 내 힘의 10%도 안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건방. 후보가 돼도 백운계 정치 1번지 안 부를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 정치 1번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애청자님들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뭐 제가 단순히 키높이 때문에 안 부르는 건 아닙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후보자 토론에 민주당은 재미없었습니다. 너무 바른 얘기만 해서.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토론이 정말 맥주 안주였습니다. 토론해 보면서 올해 가장 크게 웃었을 겁니다. 그래, 덕택에 웃었다. 그래. 수고했어요. 예. 동그라미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윤석열이 이재명 조국에게 한 것은 양아치 보복이었죠.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할 일은 법치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겁니다. 후보 수락연설은 계엄으로 상처난 가슴에
진통제 같았습니다. 아까 제가 한 분을 잊은 분이 있는데 우리 또 송영길 대표님도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또 송영길 대표님도 절대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찐이파워님께서 그 정기회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렸는데 방송 전에 그 재방송을 다른 데다 틀었는데 거기에 또 슈퍼챗 보내주셨군요. 네,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합류했다고 하던데 지금 일단 이렇게 총괄 선대위원장 한 3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선과 관련해서는 2부에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시니까 자세히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죠. 김진애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